제2장 형사정책학의 발전 제1절 고전주의 범죄 이론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 실중주의 범죄 이론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고전주의 범죄 이론의 특징하고 실중주의 범죄 이론의 그 특징을 먼저 정확하게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출제될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 이론에서 범죄관과 형벌관 하게 되면은 범죄인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지닌 그런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성을 지닌 인간들이 순간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더 큰 이익과 쾌락이 있을 걸로 생각해 가지고 범죄 행위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을 때 형벌을 부과해 가지고 범죄 행위가 얻어지는 이익보다도 손해와 고통이 크다고 인식시키게 되면은 범죄 충동을 억제해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범죄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있어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합리적 쾌락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자유의지론, 이것을 비결정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밖에서 작동하는 환경이나 소질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서 행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유의사론을 비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고전주의 범죄 이론을 살며시 결정론으로 바꾸는 그런 함정 문제, 이런 것을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전주의 입장에서는 범죄는 더 많은 쾌락과 이익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서 선택된 행위로 본다. 소질이 미치는 힘이나 환경이 미치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로 보는 게 아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범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산물이며 범죄의 잠재적인 비용에 대한 잠재적인 이익을 계산해서 선택된 행동이라고 본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나 그리고 억제 이론 같은 경우가 현대 고전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관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따라서 형벌은 이 범죄에 대한 대가가 그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보상보다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범죄에 의해서 해악성에 비례해서 철저하게 형벌을 부과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주의 입장의 형벌 논리는 할지도 모를 위험성에 근거해서 형사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도 모를 위험성에 근거해서 형사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실중주의 이론의 바탕을 둔 보안 처분과 같은 그런 형사 제재죠. 그래서 할지도 모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행위자 중심적인 입장이 이 위험성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다 했어요. 따라서 고전주의는 실중주의와는 달리 실제로 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어떤 법 위반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사회에 끼친 해악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고전주의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 입장은 형벌은 범죄에 맞도록 결정해야 된다는 객관주의 형벌 이론이다. 그렇지만은 실중주의 범죄 이론은 행위자의 위험성이나 행위자의 내면적인 특성에 맞도록 결정돼야 된다 해서 주관주의 형벌 이론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전주의 범죄 이론가로서 한 문제로 두고 출제될 수 있는 학자들이 베카리아와 벤담이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포에르 바는 한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중요시되는 학자는 아니지만은 고전주의 범죄학파에 속하는 형법 학자이기 때문에 포에르 바흐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포에르 바흐에 대해서는 최초로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 개념을 제시했다 했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전주의 범죄 패러다임에서는 범죄 억제 또는 일반 예방을 강조하는 것이지 특별 예방이나 교화 개선 처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베카리아가 25세 때 범죄와 형벌이라는 대단한 그 저수를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마련해준 대단한 그런 그 저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거 박영사에서 번역서가 그 출간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 에세이집이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한 후에는 교양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라고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이라는 그 저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개혁적인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험에 그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을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보다, 처벌이라는 것은 응보적 처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응보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일반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예방은 특별 예방보다는 일반 예방이 강조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카리아가 주장한 그런 그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거 보면은, 법관의 기능은, 형사사건의 법관들은 법을 해석할 권한을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의 정신을 고려한답시고 귀족들에게는 관대하게 처벌을 가하고 서민들이나 힘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형 균형론, 베카리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배추 한 포기 훔쳤다고 해서 팔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귀족들이나 왕에게 불손했다고 해서 사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형벌들도 많이 부과가 되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권력자가 지 멋대로 범죄와 형벌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죄형 전단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그 죄형 전단주의, 이것은 원시 야만적인 그런 거 형벌 체계이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균형 있는 처벌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배추 한 포기 훔쳤으면은 기껏해봤자 뭐 1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손목까지가 절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형 균형론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돼야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주장이죠. 그래서 베카리아는 과도한 형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죠.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상쇄시킬 정도로 그쳐야지, 천에 손을 끼쳤으면 기껏해봤자 1010 정도의 형벌을 부과해야지, 만 정도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로서 비례적인 형벌이 아니고 죄형 균형론에 어긋나는 그 형벌은 인정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잔혹한 형벌은 오히려 유의한 범죄 예방에도 유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잔혹한 형벌을 가할수록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잔인한 범죄 수법을 사용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한 형벌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비례적 형벌을 주장했다. 그리고 범죄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신속하게 처벌해야만이 그만큼 예방 효과가 커진다. 여기서도 일반 예방 효과가 더욱더 커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카리아나 현대 고전주의 이론인 억제 이론이나 함정 선택 이론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형벌의 기능이 형벌의 확실성이다 했죠. 그래서 엄중성보다는 확실성이 더욱더 억제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은 앞에서 억제 이론에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대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 억제 이론에서도 형벌의 엄중성, 신속성, 확실성, 이 범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엄중성이라는 것은 잔혹한 형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비례적인 형벌이 빠짐없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의 그 제정 및 집행의 원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개념의 바탕을 두고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이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벤담의 철학 사상과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 벤담은 이 베카리아의 후계자로 자칭할 정도로
베카리아의 큰 영향을 받았던 영국의 형벌 개혁가이자 철학자였죠. 그리고 주관주의 형법 이론이 아니라 객관주의 형법 이론을 주장을 했다 하는 거. 그리고 특별 해방보다는 일반 해방주의를 특히 강조했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칫하게 되면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베카리아가 사면제도를 찬성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면제도를 철저하게 반대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면제도를 허용하게 되면은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사면받게 되면은 손해볼 일이 없다, 큰 이익만 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요행을 바라면서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귀족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의 범죄 행위를 사면시키고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엄격하게 법 적용하게 되면 또다시 불공정한 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면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했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이상이 사형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듯이 이런 사형 전폐에 대한 관심,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형 폐지론의 선구자가 베카리아다 하는 것을 같이 연계시키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형 대신에 오히려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베카리아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다. 그리고 벤담 하면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대표적인 형법 개혁운동가로서 역시 보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해방 사상을 특히 강조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벤담의 핵심 주장을 여기에 요약을 해놨죠. 벤담은 형벌이 일반 해방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범죄보다 밀접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등급화된 처벌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만일 범죄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덜 중요한 범죄를 유도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에 필요한 만큼 힘을 다른 분야에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거 주장을 했는데, 벤담은 형벌을 필요악으로 보면서도 형벌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형벌은 일반 해방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돼야지 개선 목적, 특별 해방 목적은 부차적으로만 추구돼야 된다고 봤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이 내용 제시하고, 이와 관련이 깊은 학자는 1번 베카리아, 2번 벤담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벤담하고 베카리아는 어떤 점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 벤담은 범죄와 형벌은 균형을 유지돼야 되며 형벌을 계량화해서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례적인 형벌, 균형 있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형벌의 계량화까지 주장한 사람은 베카리아가 아니라 벤담이다. 그래서 행복 지수 계산법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베카리아가 아니라 벤담이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감옥과 관련해서 감옥, 이것은 이제 파놉티콘형 교도소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죠. 파놉티콘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시한다는 이런 뜻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를 파놉티콘 교도소에 살아가는 인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감시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동 경로라든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다못해서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철저히 감시받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해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파놉티콘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놉티콘 교도소는 어떤 거냐면 중앙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중앙 탑에서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감방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감시하도록 짜여진 그런 교도소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파놉티콘형 교도소를 구상했던 사람이 벤담이죠. 근데 벤담 시대에는 그 파놉티콘 교도소가 실제 건립되는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특징 정도만 확실히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베카리아와 벤담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포이에르바는 앞서서 언급이 됐듯이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형사정책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형사법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의 애지, 즉 형사 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 제시된 개념이었다 하는 거. 그리고 심리강제설을 통한 일반 해방 이론을 정립시켰다. 이 심리강제설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범죄이고 그 범죄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형법전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그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그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행동이 처벌받는 행동이라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차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억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 강제설에 의한 일반 예방론, 이것은 소극적 일반 예방론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O 해가지고 하워드를 소개하고 있죠. 하워드는 영국과 웨일즈의 교도소 상태, 이걸 보통 감옥 상태론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까지 이 교도소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분으로 기억되는 분이 이 하워드예요. 그래서 하워드는 감옥 개량운동, 이 참담한 이 감옥 속에서의 어떤 생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몸바쳤던 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옥 순실을 하면서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감옥 여행을 하면서 감옥에서 발생된 감옥 열병에 감염돼 가지고 순직했던 분이죠. 아무튼 이 하워드는 교도소 개혁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전주의 이론가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고전학파의 그 형사정책적의 다시 한번 전근대적이고 초현실적인 범죄관, 귀신론에서 벗어나가지고 현실적인 인간적인 범죄관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죄형 전단주의 또는 죄형 천단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지 멋대로 범죄를 만들고 지 멋대로 잔인한 형벌을 가했던 그런 체제를 비판하면서 죄형 법정주의를 제시했다. 그래서 현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신 분이 베카리아였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고전주의 이론 하게 되면은 바로 객관주의 자유의지론, 범죄 행위를 선택된 행동으로 보는 것이 결정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신고전주의의 경우에는 고전주의가 철저하게 객관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어린애가 범죄 행동을 했건 똑같은 범죄 행위를 성인이 했건 객관주의 입장에 철저하다면 어때요?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회에 천의 해악을 끼쳤다면 어린애가 했건 어른이 했건 똑같이 그 범죄 행위만을 기준으로 해서 형벌의 종류와 양이 결정돼야 된다 하는 것이 엄격한 객관주의예요. 그러면 어른이 그런 행동을 했건 어린애가 했건 똑같은 형벌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아. 어린애들은 사리 분별 능력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연령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 성인과 똑같은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관대한 그런 처벌을 해줄 필요는 있고 하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범죄 행위를 했다 하게 되면 어때요? 정상인이 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정신 상태라든가 연령에 의해서는 부분적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즉 처우에 개별할 부분적으로는 인정해야 된다. 해서 전통적인 고전주의를 약간 수정해 가지고 새롭게 주장된 고전주의가 신고전주의다. 그런데 이 신고전주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현대적인 고전주의를 구분 없이 그냥 이 신고전주의라고 용어를 쓰는 그런 우리나라 문헌들이 있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로 출제됐을 때 이것이 현대 고전주의라는 의미에서 출제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19세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고전주의, 신고전주의를 전제로 한 문제인지, 이런 건 그 문제 맥락을 보게 되면은 구분할 수 있게는 거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디터런스 시어리 해가지고 억제 이론 또는 제지 이론으로 번역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설명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거 현대 고전주의 이론, 그리고 범죄 경제학 이론 하게 되면은 고전주의의 쾌락주의, 공리주의 인간관을 수용해 가지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범죄 비용과 범죄 편익을 개념을 상정해 가지고 범죄행위도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행위를 하려고 한 인간들은 이 범죄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기대 이익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검거돼 가지고 치러야 될 고통과 손해가 얼마인가를 비용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범죄 비용보다도 범죄적인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범죄 행동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 비용을 높여주고 범죄 수익을 줄이는 그런 거 정책을 펴는 것이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범죄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합리적 선택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클라크와 코니시이고,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을 더욱더 전문화시킨 것이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다. 그리고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을 클라크가 16가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이 클라크는 25개의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까지도 제시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풀이에서 만약에 그 출제될 것을 대비해서 몇 문제 다루게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서서 공부했던 그런 그 이론들, 그리고 이제 이 생활양식 노출 이론, 이것은 이제 피해자 이론으로도 소개되는데 현대 고전주의 이론 범죄에도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양식 노출 이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따라서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폭력성이 강한 사람하고 많이 어울리는 생활 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죠. 직업에서도 그렇고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 비해서 폭력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폭력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은 집안에서 주로 많이 생활하는데 남성들은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진다. 따라서 폭력범죄 피해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많이 피해를 당한다. 이런 것을 설명했던 거예요. 하위계층 사람들은 생활양식이 중상류계층에 비해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그 가능성이 높은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하위계층은 중상류계층보다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 설명이 생활양식 노출이론이다. 그래서 이런 그 생활양식에 따라서 범죄자에게 제공되는, 여기서 범죄자라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이죠. 잠재적 범죄자, 범행 의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 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활양식 노출 이론을 그래서 범죄 기회 이론의 범주에서 분류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일상활동 이론도 일상활동 이론, 이것은 이제 그 1970년대 미국에서 경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는데 1960년대 50년대에 비해서 오히려 이 주거침입 절도죄라든가 이런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1970년대 경에 오면서 미국 대다수 가정에는 고가의 전자 제품을 많이 구비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맞벌이 나가기 때문에 이 범행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범죄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됐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시적으로 범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 일상활동 이론에 있어서는 이미 강조했듯이 범죄 발생 그 3대 요소, 그래서 동기화된 범죄자, 범행에 적합한 대상, 매력적인 범행 대상, 또는 뭐 대상을 표적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매력적인 표적물, 그리고 범행에 적합한 대상,
그리고 이러한 적합한 범행 대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시가 이루어지거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범죄 행위가 발생될 수가 없다. 해서 이러한 감시에 대한 부재까지 해서 범죄 발생의 3요소를 제시했다 했죠.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율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했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여기서 생활 양식에 따라서 범죄에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분석했죠. 자, 그래서 이 일상활동 이론과 생활양식 노출 이론, 이것은 앞으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 문제 다루면서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 이걸 철저히 대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 예습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생활양식 노출 이론과 일상활동 이론을 통합한 것이 구조적 선택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 기회 이론에 속하는 것으로서 생활양식 노출 이론, 일상활동 이론, 구조적 선택 이론의 차이점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실중주의 범죄 이론 하게 되면은 고전주의와 대비해 가지고 설명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실중주의 범죄 이론, 실중주의 범죄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 입증된 것만을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고전주의처럼 그냥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인간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행동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범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은 형법을 제정해 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면 얻어지는 이익보다도 형벌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들도 많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고 하죠.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어떤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사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실중주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실중주의 범죄 이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나바터의 관상학이나 그리고 갈 또는 골이라고 발음하는데 골의 골상학, 이러한 것들이 실중주의 생물학적 이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이것은 알아두면 되겠어요. 나바터는 이제 관상,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관상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운명도 달라진다 하듯이 이 얼굴의 어떤 인상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눈, 귀, 코의 어떤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결정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 관상학이죠. 그리고 두개골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두개골의 형태를 파악해 보면 두뇌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뭐 전두엽이라든가 편도체라든가 이런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두개골의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특성 지어진다고 봤던 것이 골상학이고, 이런 내용을 여기 3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죠. 골상학의 창시자는 오스트리아의 해부학자 갈이었고, 그리고 이 갈의 골상학의 주장, 이것은 놈보로소에게 큰 영향을 미쳐 가지고 놈보로소가 격세 유전설, 범죄인 정형설, 생리적 범죄인설을 제기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름까지는 구태여 알 필요가 없잖아요. 성만 기억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채사례 이런 이름까지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대부분 다 그냥 성만 언급을 해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실중주의의 창시자가 놈브로소라면 사회학적 실중주의의 창시자로 평가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게리와 캐틀레이다. 캐틀레는 범죄학 연구 방법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통계를 통한 범죄학 연구 방법을 최초로 시작했던 분이다.
그래서 범죄 통계학파 또는 범죄 지리학파에 해당하는 분들이 게리와 캐틀레다 하는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캐틀레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 여기 정리를 했죠. 사약적 범죄 이론을 개척한 분이 이 캐틀레고, 통계학적 방법을 최초로 범죄 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유의지론을 부정하고 결정론적인 관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 캐틀레와 게리이다. 그래서 이 캐틀레는 사회물리학 실론이라는 그 저술을 통해서 평균적인 인간을 전제로 해가지고 평균적인 인간들한테는 기후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그래서 범죄 기원의 법칙도 캐틀레가 제시했다. 그래서 따뜻한 지방이나 무더운 때에는 이런 폭력 범죄 같은 대인 범죄가 많아지고, 추운 지방이나 추운 시기에는 재산 범죄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그런 범죄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온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캐틀레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사회는 범죄를 미리 갖추어두고, 이것은 이전의 책들 보면은 한자로 써가지고 사회는 범죄를 애비하고 이렇게 미리 갖춰두고, 이것을 애비하고 한자로 쓰는 교재도 있을 거예요. 미리 갖춰두고, 그러니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상태는 다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는 그러한 여건에서 여건을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범죄의 근원적인 책임은 잘못된 사회 환경에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캐틀레가 어떤 걸 주장을 했는가. 그래서 캐틀레와 게리는 범죄 지리학파를 한자어로 지도를 제작하다는 뜻에서 제도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한자어보다는 그냥 범죄 지도학파, 범죄 지리학파 이렇게 우리말로 가급적이면 풀어가지고 설명되는 교재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증주의의 그런 입장하고 고전주의 입장의 차이점, 이것을 여기에 도표로 두고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특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이 결정론이냐 비결정론이냐 하는 거, 그리고 일반 해방 강조냐 특별 해방 강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임무와 관련해서도 베카리아에서 봤듯이 잔인하고 과도한 형벌로부터 형벌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 이 고전주의 학파의 과제였다 하는 거. 그리고 이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던 그런 범죄, 누범, 상습범 현상, 이런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았던 것이 실중주의 연구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실중주의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예고했듯이 이탈리아 범죄 인류학파에 속하는 넘브로소 페리 가로팔로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넘브로소는 생리적 범죄인설을 주장을 했고, 생리적 범죄인의 원인이 되는 것은 격세유전이다. 그러니까 원시 미개인의 야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현대인에게 유전됐다. 격세라는 것은 이 주석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세월의 간격을 두고 이 뜻이야. 격세는 세월의 간격을 두고 원시 미개인의 그런 열등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이 현대인에게 유전됐고, 그래서 이런 진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퇴화가 돼가지고 격세 유전된 그런 일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격세 유전이 바로 이 생리적 범죄인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격세 유전에 의해서 태어난 범죄인들은 이 일반적인 그런 정상인들하고는 다른 신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주걱턱이 발달되어 있고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고 입술이 두텁고 털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고
얼굴은 불균형인 경우가 많다. 이런 그 특징을 18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특징에 5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은 생리적 범죄인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는 전혀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죠. 하나의 유사과학으로만 이제는 치부되고 있어요. 그래서 논보르소의 그런 그 주장,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최초로 범죄에 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하는 점에서 현대 범죄의 아버지로까지 평가되고, 따라서 학설사적인 측면에서는 논보르소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논보르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비판한 학자가 따르드와 같은 환경론자죠. 그래서 따르드, 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 학파들은 소질은 범죄 원인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만이 범죄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 생물학적 소질을 범죄 원인으로 중시하는 논보르소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고린 같은 경우는 같은 범죄 생물학자 입장이었지만은 논보르소가 주장했던 그런 거 범죄인 정형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고링은 이 영국의 이 교도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도소의 의무관이었죠. 그래서 이 고링은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영국의 그 수영자 3,000명하고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 3,000명을 똑같이 이제 그 대비시키면서 연구를 해봤죠. 그래서 뭐 주걱턱이라든가 문신새기를 좋아하는 그 정도라든가 뭐 이마의 어떤 그 불균형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범죄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하고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별 비율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신체적 외형적인 특성에 의해서 범죄인과 비범죄인은 구분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고링은 논보르소의 범죄인 정형설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학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고링이 논보르소의 비판자라면 하버드 대학 인류학과 교수였던 후트는 오히려 논보르소가 주장했던 범죄인 정형설은 타당한 주장이다 해가지고 논보르소를 지지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후튼이고, 그러니까 후튼은 오히려 고링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성 이런 정도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했던 그 페리는 사약적 원인론을 특히 강조했다 하는 거. 그리고 생리적 범죄인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페리인데, 페리는 이런 그 생리적 범죄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렇지만 논보르소와 가로팔로는 자연범이나 생리적 범죄인에 대해서 사형을 주장을 했다. 그런 그 차이점도 문제로 다루고 할 거예요. 그리고 범죄 포화 법칙, 범죄 과포화 법칙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죠. 사회적으로 이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 조건과 상태가 있다면 거기에 상한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를 만큼 범죄는 반드시 발생한다. 자,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범죄 원인의 3원설이요. 3가지 원인설. 그래서 범죄 원인은 한 가지 원인, 논보르소가 초창기에 강조했던 인류학적 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 원인, 환경과 기후 이거죠. 그리고 사회적 원인, 이것은 이제 빈곤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된다. 범죄 원인으로. 그래서 범죄 원인의 3가지 원인설을 범죄 원인의 3원설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 원인을 갖춘 그런 그 사회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에 상한 만큼 비례해서 범죄가 발생된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범죄 포화 법칙을 주장을 했고, 범죄 과포화 법칙이라는 것은 이 표준적인 범죄보다 더 많은 양의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부수적인 그 범죄까지도 발생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살인 범죄 행위를 하려면은 불법 무기 소지도 해야 되고 증거 인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증거 인멸죄라든가 불법 무기 소지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범죄까지 많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은 범죄가 불규칙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규칙적이고 고정적인 범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범죄 포화 법칙이고,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범죄 과포화 법칙이다. 아무튼 범죄 포화 법칙과 과포화 법칙의 주장 내용 이런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범죄 포화 법칙과 과포화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가로팔로나
넘버로서가 아니라 페리다 이런 정도로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넘버로서는 자유의지론에 의한 형벌 효과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자유의지론에 의한 형벌 부과 이것은 범죄를 줄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형벌 무용론이라고 해요. 그것을 형벌 무가치설 무용론. 그래서 형벌은 범죄를 줄이는데 전혀 가치가 없는 그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 개혁을 통해서 형벌을 대체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형벌 대형물주의 또는 대체물주의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형법 개정주의자로서 형법에 있어서 자유의지 또는 책임의 바탕을 둔 형벌제도는 없애버리고 위험성이 바탕을 둔 보안처분만을 인정하는 형법 초안을 제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와 넘버로서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정도는 구분해서 알아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르팔로는 생물학적인 소질보다는 심리적인 소질을 강조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자연범이다. 그래서 자연범의 경우는 정직성도 없고 성실의 정이라고 번역하게 돼요. 정직성을. 그리고 연민의 정, 애타심이죠. 다른 사람 안타깝게 시키는 그런 것 정서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성실의 정과 연민의 정을 현저히 결여한 인간들이 자연범이다. 그래서 자연범설을 주장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심리적인 측면에서 결함이 심각한 사람이 자연범이다. 자연범설을 주장한 사람이 가로팔로다 하는 것을 넘버로서나 페리와 대비시켜서 알아두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사회학파의 그런 것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프랑스 사회학파 하게 되면 대표적인 학자가 낙가사뉴와 그리고 따르드 듀르켐이다. 그래서 따르드와 듀르켐에 대해서는 범죄학 이론 공부하면서도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따르드는 모방이론, 즉 초기 학습이론을 주장해가지고 서덜랜드 차별적 교제이론과 같은 학습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고, 그 다음에 듀르켐은 최초로 아노미 개념을 제시했고, 이기적 자살론과 아노미적 자살론을 통해서 미국 범죄사회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아노미적 자살이론, 이것은 사회체 이론이나 하이문화 이론이나 아노미 이론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기적 자살 이론에 있어서 사회 유대가 약화되면 자살도 많이 발생되고 범죄도 많이 발생된다 하는 거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기적 자살론, 이것은 허쉬의 사회적 유대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했어요. 그래서 타르드와 관련해서는 특히 모방의 법칙의 그 파생 법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모방의 법칙은 별표 3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거리의 법칙, 거리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리가 크면 클수록 모방의 강도는 약해진다. 그래서 모방의 강도와 거리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를 바꾸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방향의 법칙은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모방은 사회적 주의가 우월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열등한 사람이 이 모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상류계층에서 하류계층으로 도시에서 변두리나 농촌으로 이렇게 확산된다고 봤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법칙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순서를 바꿔가지고 틀린 정답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죠. 즉 하위계층의 범죄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류계층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봤다. 서민들의 범죄 수법이 이 상류계층의 범죄로 확산된다고 봤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삽입법칙에 있어서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 나타나면 모방이 이루어지고, 모방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행이 장기적으로 굳어지게 되면 관습이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범죄가 한때 이런 형태로 많이 행해지다가 또 다른 보다 편리한 그 범행 수법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그런 여기에 이런 도식이 삽입돼 가지고 또 새로운 범죄 수법이 유행 관습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무한하게 범죄 수법은 발전돼 간다. 그래서 무한 진행의 법칙, 삽입 법칙이라고 한다.
여기서 시험에 출제될 것은 이 도식을 뒤바꾸는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방 관습 유형으로 확산된다고 봤다. 이런 것을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낙가산유 하게 되면은 낙가산유는 특히 누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냐 하면 캐틀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캐틀레가 범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사회이고 범죄인은 그러한 사회에서 행동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책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회 환경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낙가산유는 사회는 범죄를 배양하는 배양기고 범죄자는 배양기에서 배양된 미생물 세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균이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양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일정 수의 이 미생물 세균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범죄를 유발시키는 것은 사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론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했다. 환경만이 범죄의 원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 요인이지 롬브르소가 주장했던 소질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환경 이론론을 주장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서 사형과 범죄에 있어서 사형제도는 존치할 수 있다고 봤죠. 대부분의 사회학자가 사형 폐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철학적인 측면에서 낙가산유는 사형을 인정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다시 사형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높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형과 관련된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강조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뒤룩캠도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들 분업론에서 아노미 개념을 제시했고 분업론과 자살론이 대표적인 거는 저술이에요. 뒤룩캠과 관련해서는 깽을 연상하자고 그랬죠. 깽한테는 범죄는 필요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범죄 정상설과 범죄 필요설을 주장했다. 범죄 정상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범죄가 정당화된다는 그 주장이 아니죠. 이 세상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어디에나 범죄는 반드시 존재했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는 현상이라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나 수소가 일정량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공기이듯이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범죄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적 사실로서 범죄가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범죄를 정당화시키지 않고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키는 그런 정책을 강조했다 하는 거예요. 범죄가 등장하게 되면 사회통합 강화기능이 뭐냐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가를 다른 일반인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규범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강한 유대가 형성이 된다. 사회적 유대가 형성된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수의 특수한 범죄들은 이런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다 하는 것 주장을 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중범죄자였듯이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범죄는 오히려 사회를 개혁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형벌 이론과 관련해서 기계적 연대사회에서는 범죄의 본질이 집단의식, 집합의식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사회에 해악이 있는 행위라기보다는 돌출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범죄로 규정해가지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기계적 연대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유기적 연대사회에 오게 되면 범죄의 본질은 좀 바뀌어가지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로서 중요시 된다. 이런 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기적 연대사회에는 분업 이후에 나타난 거는 사회예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직업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보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안정된 사회가 유기적 연대 사회다. 그래서 기계적 연대 사회는 똑같은 직업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뭉쳐 가지고 안정화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기계적 연대 사회에서 사회 분업이 나타난 이후에, 산업혁명에 의해서 분업이 나타난 이후에 유기적 연대 사회로 발전하게 되면서 범죄의 본질도 바뀌게 되고, 기계적 연대 사회에서 집단의식 침한 행위에 대해서는 억압적이고 응보적인 형벌이 중심이 되는데, 유기적 연대 사회는 개인에게 배상하는 그런 거 처벌이 중시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듀르켐이다. 그래서 듀르켐은 안음이적 자살, 이기적 자살, 그리고 이 이기적 자살에 반대가 되는 것이 이타적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의미는 인정하지 않고 이타적인 정신 이런 것만을 그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자살 폭탄 테러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죽어도 좋고 자기의 어떤 그 종교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이타적 자살 중에서 과거에 왕이 죽으면은 그 시녀들이 함께 다 순장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숙명적 자살이었는데, 뭐 이런 의무적인 숙명적인 이타적 자살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범죄학이나 형사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안음이적 자살과 이기적 자살이기 때문에 안음이적 자살과 이기적 자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니스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죠. 그래서 니스트는 독일학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실종주의 이론가이고 형법학자예요. 그런데 독일학파의 경우는 이탈리아학파와 프랑스학파를 절충시켜 가지고 프랑스학파처럼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프랑스학파는 달리 이 소질의 영향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소질과 환경에서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범죄 원인을 탐구하는 범죄 사회학적인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프랑스학파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주장을 신사회학파라고 한다. 신독일 사회학파, 신사회학파. 그리고 니스트 여러 번 언급됐듯이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목적사상으로 주장을 했다. 그래서 동력학적 범죄 원인론은 소질과 환경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력학적으로 창작되면서 범죄가 만들어진 것이지, 소질이나 환경 어떤 한 가지에서만 범죄가 생성되는 게 아니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동력학적 범죄 원인론이 소질과 환경 여러 가지 원인을 인정하는 다원적 범죄 원인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이 됐듯이 이 니스트는 범죄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개선 불가능한 범죄인과 개선 가능한 기회범, 개선 가능한 상태범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특별 예방 수단 세 가지 위협과 개선, 무능력화 내지 무해화를 제시했다 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요.